네, 2024년 5월 27일 이정훈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과 기막힌 기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패하면 그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남북한과 중국이 복잡한 외교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외교 게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게임입니다. 윤석열 안보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북한이 이 방송을 하는 이 순간 내지는 바로 직후 이 방송을 내보내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정찰 위성을 쏠지도 모릅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요격할 것이냐, 또는 다른 시설을 타격할 것이냐, 또는 다른 보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용인해 두고 대한민국에서 반북한 여론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 네,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해야 되는 시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무사히 쏘도록 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여론이 일어나도록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려면은 옛날에는 2차 대전 때까지는 육군은 육군대로 싸우고 해군은 해군대로 싸웠습니다. 공군은 미국 기준으로 2차 대전이 끝난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싸워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해군은 해군 작전만 하다 보니까 육군하고 발이 안 맞아.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 군을 하나로 합쳐놓으면은 그게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국가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군은 쪼개놔요. 해군이 쿠데타하면 육군 동원해서 막고, 육군이 동원해서 쿠데타하면 해군 동원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은 공군까지 있으니까 더 막기 좋죠. 물론 이게 한치가 다 합쳐서 한다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고. 그래서 군대는 반드시 쪼개놓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는 합쳐서 공군은 A 때리고 해군은 B 때리고 육군은 C 때려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셋이 똑같이 A를 때리면 B, C는 살아남아 있고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쪼개놓은 거를 합동군, 전쟁을 할 때는 통합군을 사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본적으로 합동군 개념입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를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작전 통제하기 전까지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 대한민국 통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군, 전시의 통합군, 대한민국 전시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하지만 어쨌든 유사시에 한반도 정부의 최고사령관인 합참본부의 의장은 27일 날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27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F-35A, F-15K, KF-16 등 2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 편대본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했습니다.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비행금지선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여객기들이,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휴전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 북한도 놀라서 전쟁하는 줄 알고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 넘어가는 선이 있어요. 그 남쪽에서 F-35A, F-15K, KF-16 대한민국 공군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 편대군 공격 연습을 했습니다. 공격 편대군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공군력 하나만 가지고 적군의 핵심 시설, 적군의 전투 능력을 완전 파괴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공군기가 쫙 들어가요. 그럼 저쪽도 레이더로 보고 전투기를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떠오르는 전투기들은 막 기동이 빠르잖아요. 이거를 맨 앞에 가는 제공기라고 하는 공대공 전투기들이 따다다다닥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파로 들어가는 전폭기들이, 이들은 이제 앞에 전투기들은, 적 전투기들은 물론 있으면 싸워야 되지만 그거보다가는 지상에 주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때리는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공기 전폭기가 들어가서 적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행기들이 쫙 돌아올 때는 연료가 딸리니까, 또는 이들이 쫙 이륙할 때는 무기를 주렁주렁 달아야 돼요. 근데 이륙할 땐 너무 무거워서 기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순환고도에 올라가면은 우리 이제 KC-330이라고 하는 급유기가 날아가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줍니다. 이륙할 때 기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꽉 찼죠. 그래서 이게 확 날아가는데 저쪽에서 적기들이 쫙 날아오기 때문에 전투기도 레이더가 있지만 전투기 레이더는 요거밖에 못 좁아요. 그래서 피스아이라고 하는 경보기가 떠서 쫙 다 봐주면서 굉장히 넓게 보죠. 그리고 전파가 세서 다 봅니다. 그 정보를 우리 전투기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도 보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경보기가 A 제공기는 이쪽에서 오는 A 적기를 맞고 B 전투 제공기는 저쪽에서 오는 인민군의 B, C 제공기는 저쪽에서 오는 인민군의 C 딱딱 지시만 해줘요. 그래서 적기가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공기 여러 대가 동시에 공격하는 게 아니야. 원샷 원킬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스아이가 뜨고 급유기가 뜨고 제공기 전폭기가 뜹니다. 그리고 쫙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초저공 비용에서 들어가서 적 레이더에 안 걸리도록. 그러다 재수없게 이제 추락하는 북한도 방어망이 있어요. 추락하는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HH-60이나 HH 치누쿠 헬기를 탄 공군의 추락한 조종사를 구하는 헬기 부대가 바로 따라 들어갑니다. 추락한 조종사에서 바로 탁 헬기에서 뛰어내려갖고 잡아갖고 바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쫙 때리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제 인민군도 막 무지하게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해로 빠지거나 아니면 초저공 비행에서 날아올 때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급유기가 또 날아가서 우리 쪽에 왔을 때 기름 딱 넣어서 쫙 무사히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벌써 빠져나오는 순간에 2파의 공격 편대군이 또 들어갑니다. 3파, 4파, 5파 우리나라 전투기가 600대쯤 되니까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전투기들이 다시 기름 채우고 조종사가 지쳤으면 교체해서 또 뜨고 해서 이걸 이제 한 번씩 뜰 때마다 소티라 그러는데 하루에 6소티, 7소티 들어가게 되면은 600대의 전투기를 돌리면 662, 36, 3600번의 폭격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때리는 걸 공격 편대건 연습이랍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 패키지 스트라이크로 하는데 이게 공군력 하나 갖고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훈련을 한국군이 합참 주도로 갑자기 했습니다. F-35A는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제일 전방에 들어가면서 지상에 있어서 북한군 레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적기가 오면 적기도 잡으면서 지상에 있는 레이더를 다 때려 잡습니다. 그 다음에 F-15K가 이게 또 사실은 제공기예요. 적기 오면 잡으면서 F-15K는 팬텀과 비슷한 크기라서 워낙 큽니다. F-16에 들어가는 엔진 하나를 2개를 단 게 F-15K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에 KF-16 이거는 F-15보다 작지만은 그러나 대수가 많아. 그래서 초토화시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건 주로 지상의 목표를 따다다닥 때리고 서해나 동해를 촥 빠져나오면 2파가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급유기하고 경보기는 떠서 기름 넣어주고 지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헬기 부대는 드라탄 지상군들은 포병부터 딱 미사일 쏘려고 대기만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이 평안북도 대동강 넘어가면 평안북도인데 그쪽에 가면 철산군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쏘겠다. 군성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해사기구 IMO라고 그래서 위성을 쏘게 되면은 로켓이 쫙 올라가다가 1단, 2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지나가야 하는 배들은 피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들도 그쪽은 피해가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북한이 27일 오늘부터 6월 4일 사이에 이걸 발사하니까 1단, 2단, 3단이 어디로 떨어지니까 피해가라라는 통보를 IMO하고 전 세계 항행 경보 제도 WWNWS 이거는 비행기들이 피해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통보를 한 27일은 무슨 날이냐? 제가 앞선 방송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끝나는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 리창 중국 총리가 왔어요.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견제해 왔는데 어떻게 한중일 정상회담이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국회의원이 갔다고 대한민국 공사를 불러서 초치해갖고 한방 협박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왔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저랬느냐? 대만은 자기네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지만 북한한테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주면서 러시아 기술을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딸리던 기술을 확 발전시키고 있죠. 위성 발사 능력하고 위성 능력도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시험 발사하면서 러시아랑 아주 친해지고 있는데, 그 중국이 이런 타이밍에 한국에 간다는 게 무지하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쏘는 겁니다. 이게 외교 게임이랍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공사를 불러서 야단 쳐놓고 탁 날라오면서 한국을 속국인 것처럼 딱 해놓고 폼 잡고 와서,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야 돼. SK가 들어와야 돼. 근데 우린 다 철수했어. 이번에 리창 총리가 별도로 이재용 삼성 회장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약한 고리인 미국은 안 들어와. 일본도 어려워. 한국을 살짝 꼬시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같이 맞춰 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오긴 오지만 일본은 전형적인 미국 편이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딱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기구나 안 기구나 볼 겁니다. 지금 중국은 한미 FTA 2차 협상하자고 아주 뭘 던져주고 왔어요. 근데 별로 나갈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이 정찰장 쏜다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가 되는데,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로 저 잘한다 그랬잖아요. 합참부 장관 지금 해군 출신인데 김명수 대장인데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공군을 동원한 대규모 편대군 공격 연습을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북한이 정찰장을 쏠 때 우리가 북한의 핵심 지역을 이 전투기를 넣어서 때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때리고 나와도 돼. 하지 말라는 걸,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저기 평안북도까지 가서 서해 발사장을 박살내고 쫙 빠져나가도 돼.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 미사일 쏘겠지만 우리가 다 막아내면 어떡할 거야? 이란도 300발 쐈지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잖아요. 자, 지금 사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다시 거기서 2년을 앞선 201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에, 아이고, 연도가 좀 헷갈린다. 2012년인가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했을 거예요. 그때쯤 시진핑도 차기 중국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축전을 보내면서 가까워지죠. 그리고 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하고 많이 공을 들여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하고 만나죠. 그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잡아당긴 거고 우리도 중국에 접근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한 거지. 그 무렵에 제가 중국에 자주 갔는데 중국 서점에 가면은 박근혜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 중국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큰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한 게 이게 처음인가 아닌가 좀 자신이 없는데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이로써 북한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때 시진핑이 왔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무슨 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신라호텔에는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런 정자도 만들고 굉장히 환대를 해서 한중 관계가 최고에 올랐죠. 북한은 그게 누구나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2015년이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70주년 되는 해거든. 그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 승전 70주년 행사를 막 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일본 대일전에서 이겼다고 2차 대전 승리했다고 전승절 행사를 가져요. 사실은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키고 항복을 받아낸 정권은 국민당, 지금 대만에 있는 장개석 정부야. 중국 공산당은 저기 연안에 도망가서 깔짝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들이 이긴 것이냐, 일본에 이겼다고 전승절 행사를 하는데 이때 서방국가는 아무도 안 가. 근데 박근혜가 갑니다. 이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굉장히 반대하는 글을 썼었어요. 이건 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근데 갔어. 가가지고 푸틴 다음인가? 두 번째로 아주 환대를 받았어요. 베이징에 있는 그 유명한 고궁 거기 올라가서 사열 받을 때 박근혜 거기에 올라가서 받았고, 북한 대표단은 저 밑에 있었어. 걔는 아주 장관인가 누구 왔었어. 김아무개인가 와서 천대 받았지.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뭐 시진핑과 하고 박근혜가 연애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 북한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죠. 뭐냐?
우리는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하고 딱 선언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새파란 김정은 저 자식이. 그것 때문에 한반도 안보가 막 긴장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절 가는 바람에 서방 국가에서도 박근혜를 대놓고는 안 했지만 비난하고 우리 보수들도 박근혜 저걸 왜 가 하고 비난해서 우리끼리도 쪼개져 있는데 북한이 수소폭탄을 그때 핵실험도 했나? 하여간 갖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갈라치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휘청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북한을 달래려고 해요. 그래갖고 너무 한국 위주로 갔으니까. 중국은 대한민국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그때 현성월이라고 하는 지금 뭐 김정은이 애인이라고 하는데 애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 여자가 만경봉 악단 대표로 있었는데 만경봉 악단이 중국에 와서 공연을 하도록 중국하고 북한 관계를 좋게 하려고. 중국은 대한민국은 외교 차원에서 만나고 북한 다룰 때는 공산당 국제부가 만납니다. 그래서 국제부장이 가서 그걸 만나고 어쩌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징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로 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걸 중국이 광고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달래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그 중국의 인민일보 뭐 웨이보 같은 데에서 모란봉 악단이 이건 북한판 걸그룹이다. 얘네들이 아주 재밌다 하고 막 광고를 많이 때려줬어. 그래서 얘네들이 와갖고 리허설을 하는데 미사일 쏘고 뭐 김정은 자랑하고 수소폭탄 가진 나라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당황한 거예요. 아 이런 공연은 빼고 해라. 근데 현승월이가 북한하고 몇 번 전화하더니만 그건 못 뺀다. 이건 우리 자존심이다 하면서 뭐 세게 나갑니다. 중국도 이건 안 돼. 그러면 현승월이가 그냥 돌아간다고 돌아가 버려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중국 인민일보 이런 데서 기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또 북한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에 핵실험 들어가는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그래갖고 남북관계가 빡 얼어붙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갖고 이제 시진핑한테 전화를 하는데 시진핑이가 전화를 안 받아. 그때 북한이 핵실험했을 거야 아마. 야 난리가 난 거지. 그때 시진핑이가 북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도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사드 배치도 허용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안부 합의도 하고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한 대한민국 공작을 해서 최순실 사건을 터지게 하면서 박근혜 탄핵시키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이 문재인은 중국의 설설기는 그리고 지금 그 노선을 따라가는 이재명도 쉐쉐 대표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관계는 잘해왔는데 총선에 패배하면서 지금 우왕좌왕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중국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 총리를 끌어오는 성과는 거뒀어. 근데 그냥 거둔 게 아니라 좀 비빌거리면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리 갔다고 약한 모습 보면서 어쨌든 끌어왔는데 북한은 딱 그걸 노리면서 리창 총리가 오늘 회담 마치고 떠나는 날 정찰위성을 쏘겠다. 근데 정찰위성은 작년에 11월인가 쏘서 성공했죠. 근데 이번에 쏘는 건 러시아 기술이 들어서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앞으로 세 번 더 쏠 겁니다. 그 북한이 수소폭탄 갖고 있다 위협하고 원폭 실험한 거랑 똑같은 위기를 만들면서 한국 갈라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핵 비슷한 위기로 쫓기면서 이재명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리는 거죠. 바로 그걸 노리는. 그래서 남북한과 중국의 복잡한 게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2015년 사태 이후에 중국은 완전히 북한으로 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와서 김정은 만난다니까 중국은 또 김정은을 몇 번 초청해서 만나고 북한한테 공을 들이잖아요. 우리는 찬밥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외교가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멍청하게 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보일 텐데 우리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신원식 장관이 F-35A, F-15K, F-16 동원해서 공격 평대군 연습이라도 지금 오늘 실시했어. 갑자기 한 거지. 잘했죠. 자, 지금 우리 운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는데 저 북한 평안북도에서 쏘니까 대한민국쯤 올 때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요격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 SM3가 있다면 한번 쏴볼 수도 있는데
SM3가 있어도 잘 안 맞을 거예요. 워낙 높아서. 이게 1단이 떨어지는 거는 필리핀 해역, 뭐 2단은 어디 떨어질 텐데, 그거는 뭐, 맞춰봐야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럴 때 우리 잠수함이 쏙 서해에 들어가서 북한 미사일을 맞추면 좋은데, 서해는 수심이 평균 40m 밖에 안 돼갖고, 우리의 안창호급 잠수함이나 214급 잠수함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공격 편대군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북한의 특정 어느 한 곳, 예를 들면은 저 함경도에 북한이 그 알섬인가 걔네들이 이제 공군 전투기 때리는 목표물로 쓰는데 그쪽을 향해서 우리 현무 미사일을 쏴서 한번 분푸시라도 해보는 거지. 북한이 정찰해서 이번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요, 우리 정부가 자꾸 새나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정신적으로 패배한 대통령이 되고 탄핵 위기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점점 방방 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지난번 미국 가서 롱롱 타임 어고 하고 딱 부를 때는 안보를 강화했는데 총선 지니까 이렇게 완전히 밀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밀리면 윤 대통령은 매우 어려워요.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규탄하는 여론이 높아지겠지만 사실은 북한 눈치 보는 분위기가 강해지죠. 윤석열은 호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멜팅 포인트를 쓴 미국 중부군 사령관 책을 소개했는데 단호한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북한 눈치 보다가 또 우리 눈치 보고 왔다. 중국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 일본이 우리를 지원해줘.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탄핵당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역전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뒤엎을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만들 것인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한테 지시를 내리고 국가정보원에 지시를 내리고 우리 외교부에 확고한 지시를 내야 됩니다. 분명히 각하 이게 아니고요. 뭐 좀 더 심사숙고하시죠. 제 동아일보 논설위원 할 때 좀 더 우리 검토해보세요 하면 그거 다 비겁한 자들이에요.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자신 없어서 자기 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안보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